자, 이 교시는 세무회계 엔딩에 그 핵심 문제부터 볼게요. 244페이지 잠깐 보시면 최저한세는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냥 이론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먼저 보시면 A법인의 19기 사업년도에 각사손은 8억 원이고 가로를 보시면 조세특례 제한법상 준비금 설정액 2천만 원을 적용한 후 금액이라는데 마이너스 돼 있다라는 거예요. 8억 원에 이 2천만 원이 마이너스 돼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8기에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5억 원이며 연구인력 세액공제 2천만 원, 투자 관련 세액공제 200, 외국납부 세액공제인 1천만 원인데 중소기업인 경우와 일반 기업인 경우로 나누어 결정세액이라는 걸 계산해 보래요. 일단 중소기업 경우일 때 쭉 가볼게요. 일단 각사소의 금액이 8억 원이다 나왔는데 이 8억 원에는 준비금 설정이 2천만 원이 차감되어 있는 금액이요. 그리고 2월 결손금이 5억 원 있다라고 나왔는데 중소기업은 한도가 없기 때문에 5억 원 전액을 공제할 수 있어요. 그럼 과세 표준이 3억 원이 됐네요. 어제 말씀드렸죠. 과표 3억, 4억, 5억이 가장 많이 나온다. 3억일 때 산출세 그냥 외우서라도 풀려면 4천만 원이라죠. 4천만 원. 2억 원까지 10%, 2억 초과 1억 원 20%이기 때문에 4천만 원. 근데 이제 여기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최저한세라는 걸 고려해야 돼요. 최저한세.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명칭 머릿속에도 기억하시면 감면 후세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란 뭐냐라고 보면 조특법상 세액공제인데 유일하게 중소기업의 연구인력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아니에요. 그냥 밑에서 곧바로 뺄 수 있어요. 곧바로 전액 다 배제될 여지가 없다. 오히려 혜택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R&D가 시험에 최저한세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중소냐 비중소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근데 투자 관련 세액공제는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공제로 그냥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야 이거는. 그래서 그냥 이름 다 외울 수가 없고 오히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들을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된다. 그럼 이제 200만 원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로서 산출세액에서 2를 빼면 감면후 세액이 38이 떠요. 38. 근데 이 감면후 세액을 어떤 거랑 비교하셔야 되냐면 이 과표에서 위에서 적용받았던 조특법상 송금산입이라든지 조특법상 준비금이라든지 조특법상 비과세나 소득공제 이런 감면 전 과표로 바꿔준다. 그럼 2천만 원이 8억 원에 차감돼 있을 테니까 다시 2천만 원을 취소시켜서 감면전 과표를 32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감면전 과표에 중소기업일 때 최저한세율은 7%예요. 그럼 320의 7%를 곱한 금액은 22.4가 나오는데 과세관청은 너가 감면 혜택 너무 받으면 안 된다. 최소한 22.4만큼 내라라고 설정해 놨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럼 최저한세를 적용할 필요가 없고 그냥 감면후 세액이 산출세액이 되는 것이다. 산출세액이 아니라 그냥 감면후 세액이 그 최저한세 맥스 1, 2가 돼서 감면후 세액이 되는 것이다. 그럼 이제 감면후 세액에서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를 빼줘야 되는데 첫 번째 중소기업일 때는 연구인력비 세액공제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고 외납세액공제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거예요. 1,000만 원. 그럼 38에서 30을 빼주니까 800만 원이 결정세액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중소기업일 때는 800만 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생길 수 있는 게 가산세 있으면 가산세 더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미 원천징수 당한 세액 있죠. 그걸 기납부세액이라고 하잖아요. 기납부세액까지 차감하면 진짜 차가감 납부세액이 돼요. 그걸 3월 30일에 납부하는 거예요. 결정세액에 가산세 더하고 기납부세액 빼면 차가감 납부세액 된다. 그 전 단계 최저한세를 지금 적용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비중소기업일 때 잘 보시면 똑같이 각사소 8억 원인데 일단 이월결손금에 차이 문제가 생겨요. 이때 비중소기업은 각사소의 80%까지만
공제 60% 죄송해요. 60%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480. 그럼 8억에서 480을 빼시면 320이 값표가 된다. 그럼 3억일 때 아까 4천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2천만 원에 20%만 하시면 4가 증가하겠네요. 산출세액은 44. 산출세액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진행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 차감한 금액이 감면 후 세액인 것이고, 이제 비중소기업일 때는 연구 및 인력비 세액공제의 R&D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에 속한다. 그래서 2천만 원이 여기서 빠져야 되고 투자 관련 세액공제도 여기서 빠져야 된다. 이의가. 따라서 감면 후 세액은 44에서 2를 뺀 2가 되는 것이고, 이 감면 후 세액을 뭐랑 비교하시냐면 감면 전 과표랑 비교하시는 것이다. 감면 전 과표 아까 준비금이 있었죠. 준비금 20을 취소시켜주면 320이 아니라 340이 감면 전 과표가 되는 것이고, 비중소기업일 땐 최저한세율도 더 높아요. 10%요. 7% 아니고 10%. 요즘 문제에서 주어진 추세예요. 중소 7, 비중소 10인데 중간에 또 막 8%, 9% 이런 것도 있어요. 하필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 요즘 추워진다. 그럼 340에 10% 하시면 34가 최저한세가 되는 것이고, 국가에선 이만큼 최소 납부해라 라는 제도기 때문에 이제 2가 아니라 34가 되는 거예요. 34. 그럼 이제 추후에 다른 문제에서 배울 배제세액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다. 배제세액은 12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이 1200만 원이 과연 어디서 배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게 또 다른 최저한세 논제다요. 근데 3, 4에서 이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외납세 공제 1000만 원이 있었죠. 그럼 총 결정세액은 2, 4. 그래서 중소랑 비중소일 때 지금 똑같은 소득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최종적으로 800만 원을 납부했고 비중소기업은 2,400을 납부했어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엄청 일단 달라지고 율도 좀 다르잖아요. 중소는 7, 비중소 10. 그래서 관련 문제 한 번만 또 풀어볼게요. 이제 연습서로 오셔가지고 연습서에 584페이지로 가볼게요. 연습서 584 문제 11번. 가장 기본 형태다. (584) 보시면 다음은 대부분의 세무조정을 완료한 주식회사 최저의 최저한세 적용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래요. 이 자료를 기초로 최저의 19기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물음에 답하래요. 물음을 보시면 최저가 중소기업인 경우 차가감 납부세를 계산하시오. 물음이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 차가감 납부세를 계산하시오. 중소, 비중소 비교했네요. 중소부터 침착하게 볼게요. 당기순이익이 350인 것이다. 거기서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완료하면 입금산입이 100,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이 150인데 가로에 보시면 조특법상 입금불산 2000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네요. 그럼 차가감 소득 금액이 50만 빠지니까 30이 되겠네요. 30. 근데 문제에서 이 비소 자료도 없고 기부금 자료도 전혀 없죠. 기부금 자료도 더 이상 없고 이 비소 자료도 더 이상 없는 것이다. 그럼 차가감 소득 금액이 곧바로 과표가 되겠네요. 문제에서 그냥 차가감이 과표가 됐다. 자료가 없으니까. 그럼 과표가 3억일 때 산출세액 계산해 보시면 산출세액은 4천만 원. 3억 많이 나온다 그랬죠. 3억, 4억. 4억은 2천만 원씩 증가해서 4억일 때 산출 6천, 5억일 때 8천인 것이다. 자, 이제 산출세액이 왔으니까 최저한세 이제 고려해야 돼요. 지금 머릿속에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고 4번부터 자료를 본다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이거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최저한세 세액공제 아니에요. 이거 밑에서 전액공제 가능한 것이고, 이제 이름모를 이번에 안전설비 투자 등의 세액공제 이런 거 떴다. 이름모를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2천만 원 되니까 2천만 원의 명칭 뭐였죠? 감면 후 세액인 것이다. 이 감면 후 세액을 뭐랑 비교하냐면
감면 전 과표의 최저 한세율을 곱한 거랑 비교하는데, 감면 전 과표가 이 3억 원에서 아까 3번 자료에 송금산이 규정 중에서 조특법상 입금불산이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취소시켜주는 거죠. 감면 전 과표. 그럼 똑같이 2천만 원 취소시켜주면 감면 전 과표는 320이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 때 최저 한세율은 아래에 9번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7%예요. 그럼 320에 7%를 하시면 22.4가 나와요. 국가에선 이만큼의 세금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 이게 최저한세이기 때문에 22.4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를 착안해 보시면 중소기업이니까 연구인력 세액공제 또는 외납세액공제 자체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요. 그리고 여기에는 7번에 증명서류 불비가산세라는 것도 있네요. 가산세까지 더하고. 그럼 여기까지 금액이 얼마 나오죠? 그럼 7 빼면 15.4, 16.4 나오나? 맞아요? 16.4. 이 16.4에서 8번 자료에 있는 기납부세액 중간이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 300 더한 1300을 빼주면 실제 이제 진짜 차감납부세액이 340만원이 떠요. 그래서 정답은 340만원. 그래서 혹시 명칭 자료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아닌 세액공제와 가산세까지 더해서 나온 16.4의 명칭은 총부담세액이에요. 총부담세. 역시 총부담세액까지 물어보면 기납부세액 차감하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부담세액은 기납부 차감하기 전 금액인 것이다. 근데 지금은 아예 차감 납부할 세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기납부세액까지 다 뺏어서 진짜 3월 30일에 신고 납부하는 그 금액, 그게 340. 근데 이제 비중소기업일 때 보시면 똑같이 과표가 어차피 문제에서 2월 결손금 자료 이런 거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과표는 3억일 거예요. 그래서 산출세액 40인데 이 40에서 최저한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도 있지. 단골적으로 나오죠.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200만원이 비중소기업일 때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고, 또한 안전설비 투자 등의 세액공제는 중소나 비중소 모두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인 것이다. 그래서 이번엔 40에서 2200을 빼면 1800만원이란 게 감면 후 세액이 돼요. 이걸 감면 전 과표랑 비교하셨는데, 감면 전 과표는 위에서 조특법상 입금불산임 320 취소시켜서 320 만들고, 비중소기업일 때는 세율이 10%예요. 9번 자료에 나와있죠. 그럼 최저한세는 3.2가 돼서 확 높아졌죠. 중소기업보다. 이제 3200만원에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법인세법상 외납세액공제 5 빼주고 가산세 100 더하시면 이게 총 부담세액이 나와서 얼마 나오냐면 2800만원. 2800만원에서 기납부세액 1300만원 빼주시면 총 차감납부할 세액은 1500만원. 정답은. 금액이 엄청 차이 나죠. 340만원, 1500만원 똑같은 금액에 대해서 최저한세 적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져요. 얘는 적용을 시켜버렸는데 배제됐죠. 세액을 빼줬는데 최저한세가 3200이니까 이 2000이 여기서 못 빼서 다 배제됐잖아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게 유리한 거예요. 법인한테 유리한 거. 따라서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라는 건 중소기업 R&D 더 많이 해라 라는 혜택 측면에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그 둘 잘 공부하셔야 되고, 이제 어디로 가보시냐면 15번 599페이지에 15번을 볼 텐데, 이 문제는 최근에 2차에 나왔던 회계사 기출문제 중에 가장 좋은 최저한세 문제예요. 그래서 별을 3개 정도 치시고 이 문제를 많이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문제일수록 다양한 주제가 전혀 낯설지 않게 정말 실제 사례처럼 녹아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문제인 것이고, 문제를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599페이지 15번 회계사 17년도 문제 보고 있어요.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동백의 19기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자료인데, 물음을 먼저 볼게요. 항상 시험장에서도 이 문제를 읽고 물음을 보는 거예요. 물음 1번을 봤더니
동백의 19기 각사소에 대한 과표를 다음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래요. 첫 번째는 차가감 구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각사서 구했고, 세 번째는 과표 구했어요.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기부금 반영하면 각사소죠. 각사소에서 이비소 빼주면 과표요. 머릿속에 그걸 잡고 물음 1번부터 볼게요. 다시 앞쪽으로 오시면 자료 1번에 회사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4334래요. 왼쪽에 당기순이익은 433.4. 근데 아래 제시된 내역을 제외하고는 세무조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가져간대요. 그리고 어제 이거 외납세 때문에 간단하게 풀었는데 요 차변에 현금 1900이랑 법인세 비용 1 배당금 수익이 위치가 잘못 들어가 있다 그랬죠. 요 표를 4번 아래쪽에 집어넣어야 돼요. 4번 아래쪽에 편집하면서 오류 있어요. 요 회계 처리가 동그라미 4번 아래쪽에 들어가요. 동그라미 4번 아래쪽에 관련된 회계 처리요. 위치가 잘못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라고 하고 동그라미 1번에 손익계산서 법인세 비용 1000만원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원래 본 문제가 편집상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법인세 비용 1000만원이 들어가 있대요. 법인세 비용은 대표적인 송금 불산이 항목이죠. 송금 불산이 법인세 비용 1000만원. 혹시 소득처분 물어보면 뭐죠? 법인세 비용? 기타 사유줄. 그 다음 2번 보시면 영업의 수익으로 회사는 계산했대요. 그럼 당기순이익이 수익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 자산수 중에 2,500만원이 2월 결성금 보존에 사용됐대요. 이거 입금 파트에서 배우는 거죠. 자산수 중이니까 채무면제이익 또는 출자 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은 과거에 발생한 2월 결성금에 충당할 수 있는데 그 과거에 발생한 2월 결성금이란 뭐냐를 공부하셨는데 첫 번째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다. 두 번째 합병 분할 시 승계받은 결성금은 제외시킨다. 그래서 2월 결성금 자료 찾아봤더니 2번에 있어요. 근데 2번에 좀 더 생소한 표현이 나와 있죠. 발생 사업연도가 03년, 18년 두 결성금이 나와 있고 발생액이 나오고 오른쪽엔 전기까지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된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럼 03년에 1억 원이 발생했지만 전기 18기까지 8,500이 까졌대요. 그럼 남아있는 건 15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15의 2월 결성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18년도엔 8천만 원이 발생했지만 전기 18기까지 공제된 금액이 3천만 원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은 5천만 원이요. 좀 더 침착하게 분석해보시면 03년도분 18년도분이 1억 빼기 8호 그래서 1호가 남아있는 것이고 80에서 30 빠져서 50이 남아있어서 총 6,500의 2월 결성금이 생겼는데 자산수중이익은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는 2월 결성금에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별다른 문구에 합병 분할 시 승계받은 결성금이라는 단서 지문이 없기 때문에 전에 공제 가능한 걸로 봐서 일단 15를 03년도 결성금에 충당할 수 있어요. 입금 밀산이 기타. 그리고 남은 25 빼기 15 남은 10을 세부담 최소화 과정에서 여기서 갈 수 있어. 10. 발생연도 제한 깐다. 그래서 세무조정은 어차피 자산수중이익이 입금 불산 항목에서 그냥 편의상 마이너스를 쓸게요. 입금 불산입 자산수중이익 25 소득처분은 기타 25가 나오지만 지금 이걸 통해서 03년도에 발생한 결성금은 더 이상 이제 0 충당해서 소멸돼서 사라져버렸고 18년도에 발생한 결성금은 50에서 12 충당이 돼서 40이 남았구나라는 자료를 미리 체크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물음을 먼저 읽었을 때 각사소에서 과표로 가는 2월 결성금은 40이 남아있구나. 충당돼서 소멸됐어요. 굉장히 좋은 문제죠. 그리고 나서 쭉 더 가보시면 3번 자료에 2019년 12월 5일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2천만원을 지출해야 했다 나고 나는데 지금 개정세법으로 인해서 불우이웃돕기가 지정기부금에서 삭제됐어요. 그렇다고 이게 비지정기부금이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 불우이웃돕기가 비지정이 될 수도 있고 지정기부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긴 어렵다고 봐요. 더 아예 정확한 명칭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불우이웃돕기는 현재 시험에 나온 게 어렵다. 근데 그냥 17년도까지는 이게 지정기부금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기출 의도대로 그냥 지정기부금으로 볼게요. 그래서 지정기부금 단체 아무거나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 문제를 푸실 때. 그래서 불우이웃돕기가 아닌 지정기부금 그냥 단체에 2천만원 지출하였다 이렇게 해석할게요. 근데 회사는 16기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5천만원 있대요. 이거 2월 돼서 공제받을 수 있죠.
4년도 이후에 2월 요청 봉제 가능해요. 13이죠. 13 죄송해요. 13이죠. 13. 근데 기부금은 차가감 소득금액 후 구하는 거니까 일단 지정기금은 2,000이 있구나 정도로 머릿속에 저장을 시킨 다음에 4번 자료로 가서 회사는 19년 2월 1일에 의결권 있는 지분 80% 취득일은 16년도래요. 그리고 자회사가 있나봐요. 그럼 간접 외국납부세액이 떠올라야 돼요. 왜냐면 지점 형태로 외국에 진출했을 때와 자회사로 진출했을 때 세부담체액이 달라지면 안 된다. 따라서 자회사가 낸 일정한 법인세에서 간접적으로 외국에 납부한 걸로 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간접외국납부세액이죠. 근데 무조건적으로 적용시키는 건 아니고 이 자회사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요건이 지분율이 25% 이상일 것. 따라서 80%로 출제됐고 그 지분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어야 되죠. 그게 6개월 이상이요. 배당 확정일 6개월. 근데 16년부터 취득했다. 엄청나게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 라는 단서지문이요. 이런 단서지문들이 보여야 돼요. 왜 써져 있는지. 그래서 자회사인 상해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했는데 회상금 배당금 2천만원 중 중국 정부에 납부한 원천지세 100만원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이건 직접 외국납부세액이요. 배당금에서 직접 중국 정부에 납부한 거 이건 직접 외국납부세액 100만원이에요. 그리고 그 잔액을 송급받고 다음같이 회계 처리하였다라고 나오고 동수익 배당금에 대응하는 과세기간의 주 상해의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각 27과 1이에요. 그럼 어제 배운 내용 간접 외국납부세액 잠깐 떠올려 보시면 자회사가 낸 법인세액 중에 내가 받은 수입 배당만큼 간접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 수입 배당금의 개념 자체는 세후 소득을 의미한다 그랬죠. 됐어요? 세후 소득. 왜냐면 당기순이익이 이익이익금 가고 이익이익금이 배당이 되는 것인데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비용이 차감된 금액이에요. 회계에서. 따라서 이게 세후 금액인 것이다. 그럼 분모 금액도 세후 금액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회사가 낸 소득 금액 중에서 자회사가 낸 법인세 요 앞에 곱하는 금액을 빼줘서 세후로 바꿔주는 거예요. 세후. 그럼 이제 금액 넣어보시면 자회사가 낸 법인세 200만원이다. 그 중에 수입 배당받은 부분은 2천만원인 것이고 회계 처리가 위에 있어서 좀 해석하기 어렵지만 위에 2천만원 거기에 소득금액 27과 세후로 돌려줘서 2를 빼주면 200만원 곱하기 25분의 20 160만원이 떠요. 그래서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일단 160만원인데 이거를 세액 공제로 빼주려면 세무조정을 통해서 입금 산입 기타 또는 기타 사유출로 세전소득으로 만들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서 어떤 걸 설명했죠? 원천징수 중에서 예납적 원천징수 기억나요? 예납적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는 예를 들어 이자가 10 발생했는데 14%가 떼어서 86을 수령했다. 하지만 내가 5월달에 신고하는 소득은 10이죠. 86을 신고하니까 16 세전소득을 신고한 다음에 거기서 6에서 40%부터 세를 때려맞고 기납부세액으로 14를 빼주는 게 예납적 원천징수예요. 이 로직이랑 일단 갖고 두 번째로는 수입배당금 입금일산입과 대응되는 그로스업제도 있죠. 그로스업제도. 그로스업제도도 세전소득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11%를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세전으로 돌려준 다음에 그건 기납부세액이 아닌 배당세액 공제로 빼줘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간접외국납부세액 논리도 이 배당소득이 세후소득이니까 세전소득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간접외국납부세 160만원을 입금산입 간접외국납부세 160을 통해서 세전으로 돌려준 다음에 외국납부세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로직이 같아요. 다. 예납적 원천징수, 그로스업, 간접외국납부세. 이게 잘 이해가 되면 이제 세법 어느 정도 텐션이 올라왔다. 잘했다. 그래서 세무조정 이렇게 3개 나오는 것이고 이따가 외국납부세 공제를 할 수도 있으니까 160만원이라는 금액을 잘 체크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무조정까지 완료하시면 차가감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420이 나와요. 420. 그럼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기부금 세무조정을 완료하면 각사소 금액이 나오겠네요. 그럼 기부금 세무조정 아까 지정기부금이
불우의 토끼가 지금 삭제했지만 지정기금으로 그냥 해석을 해서 2천만 원 있었어요. 근데 기부금 한도 어떻게 계산하죠? 저 차가감 소득 금액에서 기부금 지출 전 소득 2천만 원을 취소시켜서 기부금 지출 전 소득으로 돌려준 다음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2월 결손금을 빼야 돼요. 2월 결손금. 근데 요때 빼는 2월 결손금 화요일날 정리했듯이 이때 빼는 2월 결손 뭐죠? 발생인도 제한이 있어요. 일단 발생인도 제한이 있는 2월 결손금 중에서 과세 표준에서 공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2월 결손금 40을 빼줬어야 돼요. 40. 근데 여기서 이 체크를 안 했다면 50을 빼줬을 확률이 높아요. 발생연도는 잘 기억해요. 근데 03년 안 되지, 18년 되지. 근데 80 빼기 30이 50을 빼줘서 확률이 높다. 근데 위에서 이미 충당돼서 사라졌어요. 10은. 그래서 첫 번째 요 기부금 한도 구할 때 40이 이 문제에서 킬링 포인트였다. 그럼 깔끔하게 400이 떨어져요. 뭔가 문제를 맞추고 있구나. 직관적인 생각이 들어야 되죠. 40. 이게 명칭이 뭐죠? 올해 개정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해 개정돼서 원래 이전까지는 기준소득 금액이 정확히 뭔지 법 조문에 없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생겨서 1차에 출제됐기 때문에 2차에도 혹시 나올 수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요 차가감 소득 금액 플러스 기부금 해당액을 취소시킨 이 기부금 취소시킨 그 금액을 기준소득 금액이라고 이제 정해 두고 있고 기준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일 차감한 금액이 그냥 기부금 한도 구하는 금액이에요. 이거에 대한 명칭은 조문에 없어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오해하실 게 시험에서 기준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 기준소득 금액이 4억 원 나왔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냥 기준소득 금액이 4억 원 나왔다. 그럼 그게 2월 결손금 빠져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이전에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이전에 그냥 수험서가 조문에 별도의 기준소득 금액이라는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준소득 금액은 차가감 소득 금액 플러스 기부금 해당 더하기 2월 결손금이 기준소득 금액이다 라고 해석했었는데 지금은 여기까지가 기준소득 금액이요. 그럼 기준소득 금액은 2월 결손금이 차감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2월 결손금 빼야지 기부금 그 한도 구하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거 조문 명칭 잘 아셔야 되고 1차 이미 나왔어요. 기준소득 금액이라는 명칭이. 우리 1차 안 풀어서 몰랐겠지만 기본 문제에서 기준소득금이라는 명칭이 떴어요. 그래서 이 명칭이 정확한 표현인 게 기준소득금액의 소득금액의 정의를 아셔야 되는 게 각사업년도 소득금액도 각사소에서 이비소 빼야지 과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득금액이 2월 결손금 차감 전 소득금액 정확한 명칭이에요. 이게 여기서 2월 결손금 빼걸면 기준과표라는 표현이 돼요. 기준과표. 그렇죠? 기준소득금액은 2월 결손금 차감 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조문이 새롭게 개정됐다요. 혹시 몰라서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이 4억 원. 4억 원의 지정기부금 10%죠. 그럼 기부금 한도액은 4천만 원인데 4천만 원 내의 금액을 해서 모두 송금 받을 수 있는데 시인부종액 이렇게 떴잖아요. 시인부종액. 이게 2월 돼서 송금 산입 가능하기 때문에 위에 동그라미 3번 지문에 16기 과표 세액신 것이 지정기부 한도 쪽에 5천만 원 있다. 여기 나온 거예요. 이거 2월 돼서 공제받는 거 너 알고 있어? 라고 묻는 질문이요. 그래서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20.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일단 자산수 중에서 2월 결손금 충당 안 했으면 이거 다 틀려요. 뒤로 아래쪽으로 쭈르륵 틀려요. 그리고 기부금 한도 구할 때 40을 빼서 한도를 구한 거 근데 하필 또 마이너스가 떠서 전기가 아닌 16기에 이월된 거 공제할 수 있냐까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결국 각사소는 40이 됐고 마지막으로 이비소 빼줄 때 주의하실 거. 이비소 빼줄 때 기부금 할 때 4천 뺐네. 이거 소멸됐네. 없네. 과표 4억. 이렇게 생각하는 수험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정리하기를 2월 결손금 이렇게 계산할 때 소멸되는 게 있고 소멸되지 않는 게 있다. 이것까지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소멸되는 게 뭐 있죠? 소멸되는 거? 요거 자산수 중이나 책면제에 충당했을 때 소멸되고 또 과표에서 이렇게 까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소급공제에서 환급받으면 소멸돼요. 근데 소멸되지 않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기부금 한도 구할 때 기부금 한도 구할 때 2월 결손금 빼는 건 너가 무슨 2월 결손금이 있는데 결손이 있는데 무슨 기부냐 그런 한도를 구하기 위한 산식일 뿐 절대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이거에 대응되는 게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구할 때도 이해결손금 빼줘야 돼요. 그것도 기부금이랑 같은 논리요. 너가 결손이 있는데 무슨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 한도일 뿐. 그 다음 미완료 소득 구할 때 기업소득이라는 거 구하는데 그때도 이해결손금 빼주는데 그것도 기업소득을 구하기 위한 그냥 산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라고 배우는 것이고, 따라서 이 40은 여전히 남아있고 각사수의 40을 빼야지 과표 360이 돼요. 그 엄청난 로직이 담겨있어요. 지금 이해결손금이 세 가지에 쓰였죠. 첫 번째 자산수중이, 두 번째 기부금, 마지막 각사수에 빼주는 요 스토리를 알고 있냐라고 이 문제를 물어봤는데 중간에 더 어렵게 간접해고 납부에 들어가 있어요.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수험생들이 이 문제로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1번에 회계 처리 내용 현금 1900 받고 법인세 100 받은 거 있잖아요. 이거 직접 매국 납부세액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직접 매국 납부세액도 세전소득으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송금불산입 하는 거죠. 송금불산입. 이건 왜 송금불산이 안 했어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 법인세 비용이 동그라미 1번에 손익계산 법인세 비용 1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전으로 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요 1000에 직접 매국 납부세액 1이 들어가 있는 개념이야. 이 문제에서는. 되게 좋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플러스 100을 또 해주면 틀려버려요. 그냥 쭈르륵 틀리는 거예요. 100만원 차이로. 문제를 외우시면 안 되고 문제를 상황말로 어떤 표현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맞추시려면 로직과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법인세 비용이 어떨 때는 보통은 이렇게 손익계산서는 법인세 1000만 원을 안 주고 직접 매국 납부세액을 송금불산임 하는 스타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식화처럼 막 풀어가지고 그래 직접 매국세액은 무조건 송금불산임이지 하면 이 문제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빵점이라는 거예요. 빵점. 아 법인세 비용 이번엔 주어졌네. 법인세 비용으로 회계 처리가 나온 거 보니까 이 100만 원은 1000만 원에 들어가 있구나. 그럼 이 1000만 원은 송금불산이 하면 이 직접 매국 납부세액까지 세전소득으로 돌려주는 로직이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요. 되게 어려웠어요. 그럼 정답은 차가감이 420, 각사소가 40, 과표가 360 됐어요. 정답 요거 물어봤었죠. 차가감, 각사소, 과표. 일단 물음 1번에서 혼이 나간다. 멘탈이 반쯤 털려있다. 네, 물음 2번은 오히려 좀 더 쉬워요. 오늘 배운 내용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왜 많이 풀렸는지 아시겠죠? 이 문제를 통해서 공부해야 될 게 많아요. 한 문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물음 2번을 봤더니 물음 2에서는 동백의 19개 각사소에 대한 법인세 공제감면세액과 총 부담세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래요. 근데 출제원이 그래도 요즘 친절해요. 단 물음 1에 의한 과표 금액은 3억 원으로 가져간대요. 왜냐면 물음 1 세무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물음 2도 틀리기 때문에 그건 이 물음 1을 공부한 수험생들은 억울하죠. 따라서 물음 2부터의 과표는 3억 원으로 가져간대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물음 잘 보셔야 돼요. 그래 물음 1 틀려도 물음 2는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그래서 과표가 3억 나올 때 산출세액 4천. 시험장에서 1초라도 줄이기 위해선 3억에 대한 산출세 그냥 외우고 들어가자. 여기서 이제 최저한세라는 걸 고려해야 돼요. 됐어요? 최저한세라는 걸 고려해야 되는데 이제 3번 자료를 보시면 회사는 사업용 자산의 구입을 위해서 2019년 12월에 계약금 3천을 지출했고 잔금 2천만 원은 사업용 자산의 인도일이 2020년 1월 10일에 지급한다라는 지문이 있는데 이게 투자세액 공제와 관련된 지문이요. 투자세액 공제. 투자세액 공제는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 공제로서 이거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공제요. 이렇게 책에 있었나? 투자세액 공제 없었던 것 같은데. 투자세액 공제가 없네요. 투자세액 공제를 혹시 이 엔딩으로 보신 분들은 좀 그 내용을 기본서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조문을 통해서 채워드세요. 투자세액 공제는 투자 금액의 3%를 적용받아요. 투자세액 3%. 그리고 중소기업만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사실 지나쳤지만 동백에 가로치고 중소기업이라고 적혀있죠.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어요. 투자 금액의 3%가 투자세액 공제인데 여기서는 한 번 더 꼬았어요.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왜냐면 지금 3번 전에 보시면 사업용 자산의 인도일은 2020년 1월 10일에 지급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인도일인
2020년에 과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2019년 12월에 계약금 3천만 원 지출한 요 시점에 해줘야 되는지, 요걸 꼬은 거예요, 출제위원은. 왜냐면 투자세액공제는 그래 좀 혜택이다 해서 현금주의 논리를 따라가요. 너가 지출한 금액의 3%를 곧바로 해줘요. 이거. 그래서 자산이 아직 인도 안 됐지만 계약금 지출한 3천만 원에 3%를 19년도에 바로 빼줘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좀 이제 좀 어렵게 들어온 거긴 해요. 투자세액공제가 3천만 원 곱하기 3% 90만 원을 일단 구할 수 있어야 되면서 이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 라고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산출세액에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를 빼주면 감면 후 세액이 나오는 것이고, 그게 3,910만 원이 나오겠죠. 이걸 뭐랑 비교하시면 과표에서 감면 전과표로 돌려줘야 돼요. 감면 전과표. 근데 위쪽에서 저희가 봤을 때 조트법상 송금산입 금액 이런 단서 지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감면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조트법상. 그래서 그냥 과표가 감면 전과표가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최저한세율은 7%인데 뒤쪽에 유리 시험에서도 실제 줬어요. 한 장 넘어오시면 7번 자료에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7%다 이렇게 줘요. 요즘은.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왜냐면 이거 줘도 어차피 틀릴 것이다 라는 약간 조소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요. 그래서 최저한세는 2,100만 원이 떴어요. 이만큼 내라 그랬는데 이미 더 내고 있다. 그냥 잘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굳이 배제할 게 없네요. 그럼 3,910만 원에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를 빼줘야 되는데 위에서 외국 납부 세액공제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4번 자료에도 봤듯이 여기도 율도 줬어요. 회사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했으면 공제율 3% 이렇게 써져 있었죠. 그리고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했대요. 이제 외납세액공제 빼줘야 되는데 이제 하이라이트죠. 이제 하이라이트 외납세액공제. 첫 번째, 직접 외국 납부세 100만 원이 일단 있었다. 그리고 간접 외국 납부세 아까 160만 원 구한 게 있었다요. 이거를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면 산출세액이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4천만 원을 가시는 거예요. 4천만 원 산출세. 감면후세액 3,910만 원 가시는 거 아니에요. 산출세액 4천만 원 곱하기 이 산출세액이 나오기 전 단계인 게 과표 금액이죠. 과표. 총 과표 중에서 국외과표로 안분하시는 건데, 따라서 외납세액이 오히려 국내 법인세를 빼주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한도를 두고 있는 산식인데, 요 국외소득을 많이 틀려요. 국외소득이 배당금 수익 지금 2천만 원이 발생했었잖아요. 국외소득, 국외과표가 요것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요것 때문에. 근데 요게 지금 세전이에요. 3억이 세전. 됐어요? 3억이 세전이잖아요. 그래서 세후는 외납세액공제를 빼줘야지 세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세전이면 분자도 세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2천만 원에 간접 외국납부세 160을 더해야 돼요. 사실 2천만 원도 19 더하기 직접 외국납부세 1 더한 금액이고, 거기에 간접 외국납부세 160을 더해서 세전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수험생들이 이 160을 많이 안 써요. 160을. 딱 봐도 많이 안 쓰겠죠. 그래서 로직을 하셔야 돼요. 세전. 그럼 이 금액이 288만 원이 나오는데 다행히 한도에 안 걸려서 260만 원이 더 작다. 따라서 외납세액이 260만 원이 나오는 것이고 정답은 3,650만 원. 그래서 총 부담세액은 3,650만 원이 되는 것이고 공제감면세액은 260만 원 플러스 투자세액 공제 90만 원 더해서 350만 원. 됐어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훈련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진짜. 됐어요. 요거 외납세액일 때 요거 잘하셔야 돼요. 요거 이제 마지막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칠 거예요. 그래서 최저한세가 왜 이제 사람들이 잘 안하고 좀 버리는지 좀 느낌이 왔죠? 최저한세만 알고서는 문제를 못 풀어요. 최저한세는 기본 베이스로 당연히 아는 것이고 그 안에 세부조항을 알고 있냐를 맞춰야 되는데 세부조를 틀리면 최저한세 틀린다요. 최저한세 틀린다. 아, 이래서 안 했구나. 약간 요런 느낌이 지금 반응이 있는데 이것도 앞에서 배운 의제배당 같은 노력을 투입하면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의제배당은 저희가 1차 때도 강조해서 배우고 객관식 뭐 이렇게 쭉쭉쭉 강조해서 배워서 이제 익숙해져서 딱 풀 수 있는 것이지 최저한세 때 그래 2차에서 하자 버렸죠. 객관식 때 버렸죠.
동차 때 만약 버리죠. 유예 때도 버리는 거예요. 동차 때에다 갈고 가시면 유예 때 좀 그래 한 번에 들었을까 할 힘이 나요. 그래서 또 똑같이 투입을 한다면 어느새 그냥 쉬워져요. 최저한세도 똑같이 투입해서 자연스러워져야 돼.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마지막 작년 회계사 기출 풀고 오늘서 마칠게요. 603페이지에 16번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17, 18 최저한수가 연속 두 번 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두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따로 있어요.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갑의 19기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인데 자료를 이용해서 아래 물음에 답하래요. 근데 세부담 최소화를 가져가면 여기 밑줄을 좀 쳐놓을게요.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 배제세액이 발생할 경우에 조특법상 경저시 배제 순서에 따른다. 이 단서지문 중요하죠. 원래 최저한세가 더 커서 감면 후 세액이 더 작은 경우에는 배제세액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법인이 신고한다면 임의 선택이요. 그런 문제에서 가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배제를 할 때 조특법상 경정시 배제 순서에 따른다라고 항상 주어져요. 문제에서. 그럼 다시 한번 떠올려서 납세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배제가 된다. 그럼 과세 이연제부터 배제시키자. 과세 이연제도는 주로 송금산입 쪽에 달려있다. 두 번째, 세액공제는 대부분 2월이 되기 때문에 올해 배제되더라도 내년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순위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세액감면은 대부분 2월 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 배제되면 끝이다. 그래서 최후순위. 그래서 요 세 가지 순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송금산입, 세액공제, 세액감면. 근데 그냥 외운다면 무조건 까먹겠죠. 특히 세액공제, 세액감면 둘 다 세액감, 세액공 막 이러고 헷갈리잖아요. 또 앞글자에서 막 공감, 감공 막 이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면 나중에 다른 앞글자랑 또 헷갈려서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그게. 그래서 계속 왜 이게 순서지? 왜 순서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외우셔야 돼요. 가볼게요. 이제 물음부터 보시면 물음 1번에 갑이 중소비 기업일 경우에 다음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라고 나왔고 물음 2는 비중소기업일 때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물음 1번부터 풀어보시면 요구사항 1에 갑의 19기 R&D 세액공제 계산하래요. 우리는 첫 시간에 배운 거죠. 그래서 물음 1은 중소기업인 경우 첫 번째 R&D. 그리고 요구사항 1을 봤더니 요구사항이 1 틀리면 2 틀리기 때문에 정답을 줬죠.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갑의 제19기 다음 각 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래요. 그래서 가끔 저도 이런 문제를 유예기 때 출제해보면 그냥 눈치껏 요구사항 1을 시간 없어서 100만원이라 적는 분이 있어요. 시간 없어가지고 무조건 달라요. 그 금액이랑 이 금액 시험에서 달라요. 근데 비슷해요.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안 비슷할 때도 있는데 비슷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말 시간이 이제 1분 남았습니다 했는데 이걸 못 풀었다. 그럼 요구사항에 이렇게 써있다. 요 금액에 비슷한 걸 적었어요. 200만원, 뭐 50만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관운이에요. 평소에 착하게 살고 불의에 도고 업보 쌓인 분들이 어떻게 맞췄어. 어떻게 50만원에 맞췄어. 약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1% 확률로. 로또 확률로. 근데 똑같은 금액은 무조건 아니다요. 똑같은 금액은 무조건 아니다. 요구사항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19기 다음 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나왔는데 답안 양식 봤더니 조특법상 입금bil산이 적용배지금액 그 다음 외납세액공제 총부담세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봤네요. 일단 요구사항 1부터 풀어볼게요. 일단 연구인력비 세액공제는 자료 3번과 관련된 지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래요. 그래서 신성장, 원천 이런 거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발생분, 정기 발생후 금액이 두 개 나와 있는데 꽃 표시를 봤더니 수익 금액 대비 일반 연구 및 인력 개발비 2%래요. 요 단서지문 왜 나왔죠? 요거 언제 쓰이는 거죠? 비중소기업일 때 단기분 방식 구할 때 2%랑 요 2%에 50%잖아요. 그럼 1% 결과적으로 그때 2% 쓰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샵 2번에 정기 발생분에 샵 2번을 봤더니 정기 발생분은 소급하여 4년간 연평균 발생보다 적대요. 정기가 오히려 적대요. 그럼 증가분 방식을 못 써요. 이 케이스에서. 이때는 단기분 방식만 쓰시는 거예요. 정기가 연평균보다 더 컸어야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단기분밖에 못 쓴다. 더 개꿀이구나. 그럼 단기분 방식 2천만원에 중소기업 몇 %죠? 몇 %예요 이거? 이것도 50% 이러시면 안 돼요. 50%는 뭐죠? 증가분 방식일 때 50%예요. 단기분 그의 반 25. 지금 입술이 5라고 시작하신 분을 봤어요. 그래서 25 4분의 1 하면 500만원인가요? 요구사항 1 정도는 개꿀로 맞췄어야 된다. 정답 500만원.
근데 요거 틀려서 물음이까지 틀리면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대요. 근데 요게 문제는 이제 물음 2예요. 물음 2. 물음 2를 복습하실 때 잘 푸셔야 돼요. 그래서 최저한세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쭉 침착하게 각사서부터 가볼게요. 각사서는 180인데 과표도 동일하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각사서에서 과표 가는 금액인 이 비소는 없다예요. 지금 이 비소는 없다라는 표현을 과표도 동일하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과표가 그냥 180이기 때문에 곧바로 산출세 구해보면 2억 원 이하니까 1,800원이 뜨죠. 181 떴는데 여기서 이제 최저한세라는 걸 우려해야 돼요. 근데 지금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R&D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가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4번 자료 봤더니 외납세액공제단인데 외납세액공제도 최저한세 아니에요. 이거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예요. 그리고 5번엔 가산세 있고 6번엔 최저한세를 나와 있어요. 그럼 중소기업일 때는 지금 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가 없는 케이스예요. 그럼 산출세액 자체가 감면 후 세액이 돼버렸고 이 감면 후 세액을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면 감면 전 과표의 최저한세율 곱하셔야 되는데 감면 전 과표가 이번에 자료 2에 있어요. 위 금액은 조특법상 최저한세 대상 입금불산입 1201억 2천이 차감된 금액이다 라고 감면 전 과표를 구하기 위한 그 조특법상 송금산 금액이 있죠. 그럼 여기서 감면 전 과표를 구하려면 120을 오히려 취소시켜서 플러스로 만든 다음에 3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300. 그래서 감면 전 과표의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7%이기 때문에 2,100만원이 최저한세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감면 후 세액보다 최저한세가 더 큰 케이스이기 때문에 300만원의 배제세액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최저한세만 물어본 게 아니라 아래쪽에 외납세액공제랑 총부담세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재계산해야 돼 있대. 반드시 재계산할 것. 이 재계산하는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재계산할 때 이 300만원이 배제되는데 이 배제되는 게 과연 120에서 되는지 또는 이 세액공제에서 되는지 이런 거 판단하시는데 지금은 당연히 세액공제는 없죠. 그럼 이 300만원이 위쪽 120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하필 문제가 좀 까다롭게 180이라는 숫자가 출제됐어요. 180이 2억 원에 이르렀잖아요. 됐어요? 2억 원에 이르렀죠. 2억까지는 10%고 법인세가 2억 초과는 20%예요. 그럼 이 300만원을 배제시키는 과정을 보시면 지금 2천만원 곱하기 10% 하면 200만원이죠. 그래서 200만원은 10% 세율 구간에서 부인이 된 것이고 나머지 100만원은 됐어요. 200만원 나머지 100만원 300만원 나머지 100만원은 이제 20% 세율 구간에서 배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1 나누기 20%를 하셔야 돼요. 1 나누기 20%. 그럼 5 나오나요? 혹시 5? 그쵸? 그럼 요 금액이 뭐냐면 배제된 요 송금산입액 2호가 된 거예요. 배제된 금액 2호. 됐어요? 지금 구하는 순서가 요렇게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돼야 돼요. 2천만원까지는 10% 구간이어서 200이 배제됐구나. 나머지 100만원은 20% 구간이어서 500만원이 배제됐구나. 순서를 이렇게 가셔야 돼요. 푸실 때. 그래서 2,500만원을 여기서 배제시켜버리면 이제 제대로 된 과표가 205가 됐어야 돼요. 205가 2,500이 배제돼 버린 거예요. 지금 2,500이. 왜냐면 최저한세 때문에. 그럼 205에 대한 산출세액을 구해보시면 21이 나올 거예요. 21. 21에서 여기 세액공제가 없으니까 이제 최저한세 21이 진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계산을 하셨어야 돼요. 최저한세 21이 되려면 과표가 205였구나. 이거를 좀 이해해 둘게. 과표라고 쓸게요. 각사서 과표 갔다고 나왔지만 이해를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과표라고 쓸게요. 이 배제되는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2호라는 금액을 찾았어야지만 제대로 된 최저한세 적용 전 과표를 구할 수 있다요. 최저한세 적용 전 과표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어디서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최저한세에서 이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를 빼줘야 되는데 그게 일단 연구인력 세액공제 100만 원은 그냥 문제에서 가정을 줘버렸고 외납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써요. 외납세액공제. 외납세액공제 보시면 외납세액공제가 4번 자료에 1200만 원이 있다. 근데 이거 세액공제를 선택했고 세무조정 적절하게 이루어졌대요. 세무조정 뭐 송금무사임 통해서 세전소득으로 잘 바꿔줬다 이런 단서지문인 것이고 그리고 과표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 과표는 주어졌죠. 근데 이 산식이 뭐였죠? 산식이 일단 산출세액이에요. 산출세액. 산출세액이 지금 2100만 원이 됐어요. 산출세액이 2100만 원이 됐어요. 배제돼가지고 1800이 아니라 배제돼서 2100이 됐단 말이에요. 2100으로 가셨어야 돼. 2100. 두 번째로 총 과표 중에 국외과표인데 총 과표가 180이 아니라 배제돼서 205가 됐어요. 그리고 국외과표는 문제에서 104.55로 줬다. 되게 어렵다. 배제돼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진다요. 근데 하필 계산해보면 한도가 10.71로 걸려요. 11을 빼주면 안 되고 10.71을 빼주는 거예요. 아예 의도해서 엑셀로 만드신 거예요. 한도에 걸리게. 진짜로. 10.71. 그래서 21에서 1 빼고 10.71 빼고 가산세 아까 100만원 있었는데 가산세까지 100만원 더하시면 이 금액이 10.29라는 금액이 나온다. 이게 총 부담세액이다. 총 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차가감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다행히 기납부세액 자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복습하실 때 지 논제나 로직 포인트를 아신다면 최저한세가 더 큰데 그래서 300만원의 배제 생겼다. 이 배제가 조특법상 경정시 배제 순서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송금산입 금액에서 1순위로 배제하는 것이다. 근데 배제할 때 2천만원까지 10% 구간이고 나머지는 20% 구간이기 때문에 2,500이 배제되는 논리를 아시고 감면적 과표 이제 제대로 된 최저한세 2일에 대응되는 과표가 205가 됐고 그에 따른 산출세액이 2일이 됐다. 이 배제된 금액에 따라서 외국납부세액 한도가 달라졌고 하필 한도에 딱 걸려가지고 그냥 12라고 적은 사람은 틀린다. 한도 10.7을 적었어야 된다. 그래서 과연 이 로직을 알고 있는지 비중소기업은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비중소기업 한번 풀어보세요. 비중소기업.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비중소기업일 때 일단 간단한 연구인력비 세액공제부터 구해보시면 아까 단서지문에서 샵 2번에 전기 발생분이 소급하여 4년간 연평균 발생보다 적다라는 단서지문 때문에 증가분 방식이라는 걸 쓸 수 없었어요. 그럼 단기분 방식 2천만원만 쓸 수 있는데 비중소기업일 땐 율이 좀 까다롭다죠. 2%랑 하나 비교하실 게 수익금액 대비 연구인력비 2% 거기에 50% 놓치지 말고 직감상으론 이게 4% 떠봤자 어차피 2%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다라고 봐서 2천만원 2% 하면 40만원인 것이다. 40만원. 정답 40만원. 죄송해요. 이게 작구나. 죄송해요. 1%여서 20만원. 1%여서 20만원. 20만원이 정답인 것이고 그리고 조금 까다롭게 나온다면 그 수익금액이라는 게 기업회의 이상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 제대로 산정할 수 있냐 그런 논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최저한세 구획 보시면 과표가 3억 원인가요? 과표가 180 산출세액이 1800 나오는데 이제 비중소기업일 때는 연구인력비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고 물음에선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어요. 그럼 감면 후 세액이 1700이 나오는 것인데 이걸 뭐랑 비교하시냐면 감면전 과표의 최저한세율이랑 비교하는 것이다. 감면전 과표가 이번에 최저한세 대상 익불 120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취소해주면 감면전 과표가 되는 것이고 3억 원이 됐다. 근데 비중소기업일 땐 10%가 최저한세율이기 때문에 이번에 최저한세는 3천만 원이요. 그럼 아까와 다르게 더 많은 1300만 원이라는 배제세액이 생겼다요. 지금 1300만이 배제세액이 생겼다. 그럼 이제 재계산을 해보자요. 재계산. 어쨌든 3천만 원이라는 최저한세가 나오기 위해선
1300만 원을 배제시켜야 되는데 원래 배제 순서는 법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문제를 위한 문제에선 조특법상 경쟁 시 배제 순서에 따른다 이런 단서 지문이 항상 출제된다요. 그럼 첫 번째 송금사님에게서 빼지는 거죠. 근데 그 송금사님액이 120 있잖아요. 120 여기서 배제가 일단 첫 번째 된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물음에 단서 지문이 있었던 거고 이 1300만 원을 어떻게 배제시키냐. 첫 번째 2천만 원까지는 10% 구간이다. 왜냐면 2천만 원까지 더했을 때 딱 2억 원이잖아요. 딱 2억 원. 2천만 원까지 10%면 200만 원이 배제된 것이고 여기서 화살표를 이렇게 1300만 원 중에서 이제 1100만 원이란 세액은 20% 구간에서 배제된 것이다. 그럼 11 나누기 20%를 하셨을 때 5,500이 나와요. 그럼 이 산식의 의미를 좀 더 왁구화라고 해야 되나? 좀 왁구화 시켜보면 이게 배제되는 금액이고 이게 적용 세율 구간, 이게 배제세액인 거야. 됐어요? 이제 배제금액, 적용 세율, 그래서 배제세액. 순서는 이렇게 푸는 것이다. 그럼 2,000이랑 5,500만 원의 합계액인 7,500만 원이 120 중에 배제가 됐구나요. 배제가 됐구나. 그럼 180에서 배제된 금액 75를 더하시면 255라는 새로운 과표, 최저한세에 대한 새로운 과표가 뜨는 것이고 255에 대한 산출세액을 계산하시면 3,100만 원이 나와요. 파란색이 됐네 또. 3,100만 원에서 아까 최저한세 대상 100만 원을 연구 인력비를 빼시면 드디어 최저한세인 3천만 원이 이렇게 재계산됐구나. 검증이 딱 돼야 돼요. 검증이 딱. 그래서 3천만 원이 됐구나. 그래서 이걸 이제 왜 계산했냐면 외납세액 때문에 그런 거죠. 외납세액. 이제 R&D 비용은 최저한세 이미 빼버렸기 때문에 외납세액만 빼주면 되는데 외납세액 일단 1200만 원으로 시작해서 한도가 있는데 한도가 산출세액이 산출세액이 이제 최저한세 적용 후 재계산한 산출 3일로 가시는 거예요. 3일 30으로 또 가시면 안 돼요. 3일이 산출세액이에요. 3일 세액 공제 빼기 전이 산출세액인 거죠.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을 적용하기 전 단계인 과표인데 과표가 새로운 과표 255라는 걸 쓰시는 것이다. 그 국외화표는 문제에서 104.55라고 그냥 줬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보시면 1271만 원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래도 한 거에 안 걸리네요. 그냥 12. 거기에 아까 5번에 가산세 100만 원 이런 것도 놓치지 마시고 따라서 19인가요 이거는? 정답은 19. 됐죠? 그럼 이제 최저한세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시면 이제 최저한세를 다시 하는 이유 아까 처음 들었을 때는 뭔 개소리야 이랬을 텐데 문제를 푸니까 이제 어느정도 직감적으로 감이 왔죠. 이제 법인세에서 감면 혜택이 되게 많은 거예요. 감면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일단 과세 이연제도라는 송금산 있죠. 그거는 세무조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또는 각사소에서 과표가는 이비소에 있는 비과세도나 소득공제도 사실 조특법에 있지만 문제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액공제가 있고 세액감면제도가 있는데 너무 많은 혜택을 줘서 법인세를 안 내는 건 부당하고 감면을 하는 애들과 안 하는 애들의 과세 형평도 맞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은 반드시 세금을 내라. 그게 최저한세예요. 최저한세. 그래서 이렇게 과표를 구한 거에 산출세액이 나왔는데 산출세액에서 기억으로 해당되는 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고 이거는 사실 안 좋은 것이다. 거죠. 안 좋은 것이다. 왜냐면 배제될 여지가 생긴다. 배제될 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이건 대부분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공제인데 너무 많아서 외울 수가 없고 오히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를 기억하면 되는데 그게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 그게 최저한세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다 적용받을 수 있다고. 산출세액에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를 빼주면 그 명칭은 감면후세액이 되는 것인데 이 감면후세액이랑 비교하시는 게 감면전 과표에서 사실 감면전 과표는 세 가지가 취소될 수 있지만 시험 목적상 하나 지금까지는 한 가지만 취소됐었죠. 송금산입액. 그래서 감면전 과표를 만들어준 다음에 국가에서 정한 최저한세를 곱하면 그 금액이 최저한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큰 금액을 국가에 납부해라라는 장치를 좀 마련하고 있는데, 감면액이 더 클 때는 문제가 그래도 쉽다예요. 문제가 쉽다.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렇게 최저한세가 더 큰 사례가 출제된다면 긴장을 하셔야 되는 게 배제세액이라는 게 생긴다. 근데 이 배제세액이 실제 신고할 때는 법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세무에게 문제를 위한 문제에선 조특법상 경정시 배제 순서를 따른다라고 출제하기 때문에 그 배제 순서를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건 법인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 따라서 첫 번째로 배제되는 건 과세 이연제도에 해당할 수 있는 송금산입 규정, 두 번째로는 2월 공제를 통해서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세 번째로는 이제 더 이상 2월 공제가 잘 안 되는 세액 감면. 그래서 이 순서대로 배제되는데, 이 송금산입액을 배제할 때 한 가지 문제점이 어느 부분은 10% 구간이고 어느 부분은 20% 구간이어서 그 배제된 금액을 정확히 구하는 게 일단 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요. 그렇죠? 아까도 그래서 180이란 과표, 2억 원에 이르는 과표가 났을 때는 그 논제라고 일단 직감적으로 드셔야 되지, 많이 푸시면. 그래서 두 가지 세율 구간을 적용받았을 때 좀 더 힘있게 보셔서 이렇게 거꾸로 푸는 걸 훈련 잘 하셔야 돼요. 따라서 최저한서가 이제 더 큰 케이스에서는 제대로 재계산을 통해서 최저한세 적용 전 과표, 최저한세 적용 전 산출세액을 계산해야지만 외납세액 한도가 제대로 등장한다. 외납세액 한도가. 외납세액 한도가 걸리게 출제한 것은 요 재계산을 제대로 할 줄 아냐라고 묻는 물음이기 때문에 요게 틀리면 외납세액도 동시에 연답을 틀려버린다. 그리고 이 최저한세는 항상 R&D 세액공제랑 같이 콜라보돼서 경향이 되게 많았죠. R&D도 중소랑 비중소비랑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느 정도의 좀 암기를 통해서 유를 좀 외우셔야 되는데, 거기서 특히 어려웠던 건 비중소기업의 그 단기 증감분을 공제하는 데 있어서의 율이 좀 까다롭다. 그래서 오늘 배울 때는 그래도 기억에 아주 잘 남죠. 2%의 수익금액의 50% 하지만 내일, 이틀, 3일이 지났을 때는 헷갈린다. 이제 25, 50 막 이런 게 결부되면서 최저한세율 7%랑 또 막 이것저것 열부되면서 굉장히 헷갈려 버린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안 나올게 볼 경향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세무에게 엔딩을 피시면 요거까지 하고 진짜 이제 수업 마칠게요. 좀 빈 공간이 요쪽인 것 같아요. 243페이지 아래쪽이든 아니면 그 한 장 넘어간 파란색 여기 표지가 그렇게 안 낯설다면 그 한 장 넘어간 이 파란색 표지에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비중소기업의 차이 규정을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제 최저한세까지 배웠으면 이 뒷부분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중소, 비중소의 차이가. 그래서 실제 중소, 비중소 차이를 묻는 문제가 앞에서도 몇 개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머릿속에라든지 정리를 하고 들어가냐, 아니면 그냥 내가 대충 이런 게 차이가 있구나 정도로 들어가는 거랑은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되는 거고, 법인세법상 중소와 비중소의 차이. 첫 번째, 접대비의 일반 수익금액, 일반 한도, 수익금의 한도 말고. 중소기업은 2,400만원 더 많이 해준다. 아무래도 대기업한테 접대를 해줘야 되는 입장은 중소기업이다. 따라서 2배. 비중소는 1,200으로 시작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장 쉬운 단계. 그 다음 앞에서 문제 풀 때도 봤듯이 장기 할부 판매에서 회수기일 도래기준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은 신고 조정을 통해서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결산 조정을 통해서만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요. 그래서 이 두 가지까지 묶어서 아까 회계사 15년도 기출문제가 있었었죠. 그 다음 손익귀속시기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 주제가 단기 건설 용역이요. 그 건설 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용역을 단기 건설 용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원래 중소, 비중소 불문하고 원래 건설 용역에 대해선 진행 기준 쓰는 게 원칙이지만, 단기 건설 용역 중에서도 중소기업은 인도 기준 또는 완성 기준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강제는 아니고 가능인데 세부담 최소화 과정일 땐 인도기술 선택이 유리한 거죠. 올해 수익을 안 잡으면 되니까. 하지만 이러한 단기 건설료에도 비중소기업인 경우엔 무조건 진행 기준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요거랑 콜라보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중소 비중소를 비교할 때 단기 건설료에 나올 확률이 꽤 있다요. 그 다음 이제 손익기 손실까지 마쳤으면 어제 배운 내용 있네요. 결손금 소급 공제. 이제 순자산 증가설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과세하고 오히려 손금이 더 큰 결손금을 그냥 소멸시켜버리면 순자산 증가설에 맞지 않죠. 그래서 이 결손금도 다른 소득이 발생했을 때 공제할 수 있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월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월되는 건 10년간 이월될 수 있죠. 그래서 올해 19년도에 09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이미 확정돼서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줘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딱 정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1년밖에 못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과세 형평상 문제가 되는 게 이러한 논리는 중소나 비중소나 상관없이 원래 공제해 두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른 외국들은 중소 비중소의 차이가 없는 법인들도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만 현재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차 포인트로 중소만 된다, 이렇게 오답으로 많이 장난쳤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결상금 소공제는 중소기업만 가능한 것이고 비중소기업은 가능하지 않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 과연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얼마냐, 이런 것들을 훈련했던 것이죠. 그다음 이번엔 소급 공제가 있었으니까 2월 공제. 2월 공제가 원래는 중소 비중소 차이가 없었으나 최근 한 3년 전 개정세법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은 한도 없이 각 사소에 100%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비중소기업은 각 사소에 60%만 가능하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비중소기업이더라도 회생기획 인가 결정 등을 받은 특정 법인은 각 사소의 100%요. 그때는 한도 없이 다 든다. 그 정도 디테일하게 보고, 이제 오늘 배운 내용 R&D 세액 공제는 둘 중 큰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인데 첫 번째는 증가분 방식을 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단기분 방식을 쓰는 것이다. 증가분 방식은 요건을 검토해야 되죠. 소급해서 4년간 그 연평균액이 과거에 발생한 지출보다 크냐 적냐에 따라서 증가분을 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거를 항상 검토하시고, 만약에 쓸 수 있다면 둘 중 큰 금액을 R&D 세액공제로 뺄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증가분 방식이 50%, 단기분 방식이 25% 반. 비중소기업은 증가분 방식이 25%고 단기분 방식이 다시 한번 한도가 있다. 2% 한도에서 그 수익 금액 대비 R&D 비용의 50%. 그래서 이게 4% 되면 어차피 2%다. 요거 오늘 배운 내용이죠. 오늘 배운 내용. 그리고 다시 한번 이 R&D 세액공제는 중소 비중소의 차이가 생기는데 중소기업은 R&D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비중소기업은 얘가 최저한세 대상이다. 그리고 요즘은 시험에 주어지는 추세지만 과거에 안 나온 연역으로 봐서 혹시라도 안 나와준다면 그래도 유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보통 7%, 비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보통 10%다. 그리고 뭐 중견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니한 게 뭐 8, 9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까지는 시험 목적이 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 목적으로 오시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과거에 기출에 나왔던 게 어떤 게 콜라보 됐었죠? 요거랑 요 3개, 요거까지 4개까지 요렇게 해서 결부돼서 문제가 하나 출제됐던 것이고, 보통은 요 규정이 많이 콜라보 되는 거죠. R&D랑 최저한세는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가 아주 구성하기 좋은 문제고, 이제 요 R&D 전에 어떤 것들을 콜라보 시켜서 일단 각사수까지 물어보고, 그래 물음이는 과표는 얼마다 이렇게 주어진 다음에 새로운 논제가 등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기출 유형을 눈에 익히시고 그에 맞게 문제를 공부하시면 그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보강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